여러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천재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으셨나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나중에 크게 될 거야.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 가는 아이가 나온다면 저 아이가 틀림없어. 천재. 그 두 글자가 어린 나에게 얼마나 무거운 왕관이었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어른들이 씌워주는 것을 그냥 쓰고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왕관이 가벼웠어요. 달릴 때 속도가 붙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 왕관을 쓰고 웃었고, 그 왕관을 쓰고 달렸고, 그 왕관을 쓴 채로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왕관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이것은 어느 전교 1등 소년이 평범한 50대 남자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성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솔직하게 말하자면 부모님한테 너무 늦게 미안하다고 했던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1960년 중반쯤 강원도 영월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지도 앱에서 찾으면 마을 이름조차 제대로 표시 안 될 만큼 작은 곳이었어요. 전체 가구 수가 30몇 가구였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논이 있었고 뒤로는 낮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탄광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어둠이 채 걷히기 전에 나가셔서 저녁이 다 되어야 돌아오셨습니다. 오실 때면 얼굴에 탄가루가 묻어 있었는데 씻으시고 나서도 손톱 사이사이에는 검은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른이 되어서야 그 손이 얼마나 힘겨운 세월을 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밭일을 하셨습니다. 호박, 고추, 옥수수, 감자. 계절마다 달랐는데 어머니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밭에 나가시고 돌아오셔서 밥을 차리시고 다시 나가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끔은 이른 아침에 나무를 캐서 읍내 시장에 나가 파시기도 했어요. 취나물, 고사리, 더덕. 그 돈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작은 돈들이 모여서 제 버스비가 됐고 제 공책이 됐고 제 미래가 됐으니까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결핍이 결핍처럼 느껴지지 않는 시절이었어요. 아이들은 가난을 모릅니다. 친구들도 다 비슷하게 살았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컸어요. 다들 같은 나물 도시락을 들고 다녔고 다들 명절에만 새 옷을 입었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시절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셨다는데 준수하게 빛나라라는 뜻이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커가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더 부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5살 때쯤 LP판 뒤에 노래 가사를 보며 한글을 혼자 떼는 걸 보고 이웃집 아지매가 놀라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아이는 뭔가 다르네.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 가슴속에 씨앗처럼 심겼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자라났습니다. 국민학교 6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라야 전교생이 200명도 채 안 됐으니까 전교 1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인지는 상대적이겠지만 그 동네에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각별히 대해주셨고 어른들이 제 얘기를 했고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말없이 웃으셨어요. 산수 문제를 풀면 선생님이 흐뭇해하셨고 글짓기를 하면 다음날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믿게 됐어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다. 그 믿음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믿음이 저를 가뒀는지도 모릅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중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겨울쯤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오셔서 밥상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드시면서 제 성적표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오래도록 말씀이 없으시다가 성적표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버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 아버지는 너 하나 믿는다. 저는 그때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탄가루가 묻은 손으로 아들의 성적표를 손에 쥐고 눈물을 삼키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포기와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던 것인지를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읍내 중학교로 진학했는데 면 단위 여러 마을 아이들이 모였어요. 전교생이 갑자기 3배는 늘었지만 저는 여전히 1등이었습니다. 반 배정 첫날부터 선생님들이 저를 알고 계셨어요. 아, 내가 그 이준혁이구나. 그 말이 어린 저한테 얼마나 좋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 동네 경로당에서 시장 반찬 가게 앞에서 어디서든 제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동네 어른들이 제 성적표를 보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성적표를 깨끗하게 챙겨두셨다가 꺼내 보여드렸다고 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머니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쁨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절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이 마을을 벗어나 크게 될 사람이라고, 부모님의 가난과 희생을 나의 성공으로 갚아드릴 거라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시 시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도단위 명문고라는 곳에 원서를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학교는 강원도 전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입학하려면 같은 학년 성적이 10등 안에 들어야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거의 아무도 지원을 못하는 학교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 실력이면 충분하니까 도전해봐.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우리 준혁이 크게 되는 거 맞구나.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은 날 어머니는 기뻐서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씩씩하게 웃으셨는데 그 눈가가 조금 붉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축하한다고 찾아오셨고 저는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기대를 온몸으로 받으며 당당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더 큰 무대로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 학교에 가면 저 같은 아이들이 수백 명이라는 걸. 고등학교 입학 첫 달은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취 생활이었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자는 거였습니다. 밤에 이불을 덮으면 감나무가 있는 우리 집 마당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밥 냄새가 생각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꾹꾹 눌러 참으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수업 진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뭔가를 쓰시는데 옆에 앉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중학교 때는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됐는데 여기서는 한 번 들어도 모르고 2번 들어도 모르고 교과서를 펼쳐봐도 낯선 내용들이었어요. 선행학습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들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고 왔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수학선행 학습을 고2 과정까지 마스터했고 또 다른 친구는 영어 원서를 읽는 게 취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중학교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했지 그 위를 미리 볼 생각은 못했습니다. 따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고 야간 자습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잠을 줄이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중간고사가 돌아왔습니다. 수학 문제는 교과서에도 없는 문제였고 영어 지문도 처음 본 내용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받는 날 저는 아직도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전교 등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127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틀린 거 아닐까 싶었어요. 내 이름 옆에 적힌 저 숫자가 정말 내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 127등. 전교 1등이었던 아이가 전교 127등이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너진다는 표현도 너무 낭만적이에요. 그냥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꺼지는. 자취방에 혼자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그 이불 속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부모님이었습니다. 저한테 뭔가를 바라시고 저를 믿으시고 그 탄가루 묻은 손으로 제 버스비를 챙겨주시던 아버지. 새벽부터 나무를 캐서 시장에 나가시던 어머니. 그분들이 이 성적표를 보신다면 무슨 표정을 지으실까? 그 생각에 무서웠습니다. 울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포기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면 그 결심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다시 일어선 거예요.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머릿속에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분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가 없었어요. 공부 방식을 바꿨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창피한 걸 무릅쓰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성적 좋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자존심 상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친구들을 가르쳐 줬는데 이제 내가 물어보는 처지가 된 거잖아요.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부끄러운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요. 2학기가 됐습니다. 성적이 조금 올라서 전교 80등대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50등대가 되었고 1학년 말에는 30등 초반까지 왔어요. 전교 1등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성적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아, 난 천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냥 시골에서 조금 잘했던 평범한 아이였구나. 그 깨달음은 한 번에 오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습자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번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린 시절의 자신감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생각나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의 그 왕관을 다시 쓰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 집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뭔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뭐가 달라진 것 같냐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 뭔가 더 진해졌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마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싸워봐서 그런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공부하고 자고 일어나고 또 공부하고 그 반복이었어요. 수능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손이 떨렸던 것, 시험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던 것 정도만 기억납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결과였어요.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밤 저는 자취방 옥상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고향의 밤하늘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별이 보였어요. 그 별들을 보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 말이 저를 향한 말인지 어머니 아버지를 향한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성공이란 게 뭔지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달렸습니다.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한 번도 제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달려온 결승선에 제가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나이였습니다. 다시 20년 전을 회상해 봅니다. 대학교 첫날 저는 캠퍼스를 걸으면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고등학교의 열등감은 고등학교에 두고 온 거라고. 그 결심은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습니다. 공학 수업들은 어렵긴 했지만 이제는 제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1학년 2학기부터는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고 교수님들도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저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동아리를 다니고 술자리를 즐길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늘 딴 곳에 있었어요. 이 시간에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조급함. 그게 저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 조급함의 이름은 부모님의 기대였습니다. 대학 3학년 때 저는 한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는데 이름은 서윤이었어요. 똑 부러지게 말하고 웃을 때 눈이 가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쳤고 같이 공부하다 저녁을 먹게 됐고 어느새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백을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말하면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때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연애를 하면 집중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에 가야 했고 대기업에 가야 부모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서윤이는 4학년 때 다른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걸 봤을 때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이 말이 얼마나 자주 저의 감정들을 지워왔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졸업 후 저는 서울의 중견 건설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 나름 괜찮은 회사였어요. 처음 월급을 받던 날 저는 그중 절반을 고향으로 붙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이런 걸 왜 보내? 내가 써야지. 어머니 쓰세요. 제가 버는 거 앞으로 더 많이 드릴게요. 그날 밤 어머니가 오셨다는 걸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기쁜 눈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눈물을 직접 못 봤습니다.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30대는 바빴습니다. 일이 재미있었고 승진이 됐고 책임이 늘었습니다.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연애가 있었지만 매번 오래가지 못했어요. 상대방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일이 제일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반박도 못했어요. 제가 38살이던 해 봄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나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다. 폐암이었습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셨으니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내려갈게요. 바쁘면 안 와도 돼.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시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주말에 내려갔다가 일요일 밤에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선택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는 2년을 더 사셨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도 주말에 제가 내려가면 마당에 나와 앉아 계셨어요. 마치 제가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 번은 제가 옆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뭐든지 사드릴게요.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데려오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저는 웃으면서 곧 데려올게요라고 했습니다. 그 곧이라는 시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에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4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고향 땅에 묻어드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겨울 들판이 흘러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고향 집에 남으셨습니다. 제가 서울로 모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여기 있어야 해. 이 집도 지키고 네 아버지 산소 볼봐야지. 그 집에서 어머니는 40년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담장을 쌓고 감나무를 심고 저를 키웠던 집. 그 집을 비울 수 없다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서울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매주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명절엔 꼭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걸 전화 너머로 느끼면서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후에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후 저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이 케이크를 가져와 축하해줬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에게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서 불도 안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고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번호. 하지만 제 핸드폰 연락처에서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임원 됐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 그 말이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것인가? 이 허전함을 위해 그 모든 시간을 달려온 것인가? 그 불 꺼진 방에서 저는 결국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일어섬이 예전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더 이상 달리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달리다가 놓쳐온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저는 50살에 처음으로 멈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6에 임원이 됐습니다. 47, 48이 지나갔습니다. 회사는 바빴고 저는 더 바빴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결혼 얘기를 꺼낼 때면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스스로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이미 늦었다고, 이대로 혼자 사는 게 내 삶이라고. 그러다 48 어느 날 저녁 회식을 마치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에게 연락하는 사람, 아이들한테 전화하는 사람.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이 어디서 오세요? 하고 물으셨는데 그 짧은 물음이 그날은 왜 그리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사온 음료수 하나, 반쯤 남은 생수가 다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나 요즘 뭘 먹고 살고 있지? 밥을 먹는 건지 끼니를 때우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가 반찬을 한 상 차려주셨는데 그 밥상이 마지막 제대로 된 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잠들었습니다. 별일이 아닌데 자려고 누웠을 때 눈이 뜨겁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라면을 끓이는 내내 조용하고 조용했습니다. 50살이 된 해봄이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에 가면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은 맞은편 자리에 처음 보는 여자분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은 젊어 보였는데 책 한 권을 옆에 두고 밥을 드시는 분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그분이 책 읽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매번 책은 옆에 두는데 한 번도 펼치질 않으셨거든요. 밥을 다 드시면 그냥 일어나셨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왜 읽지도 않는 책을 항상 가져오세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앉아 있을 때 책이 있으면 덜 외로운 것 같아서요. 그냥 있으면 혼자인 것 같고 책이 있으면 책이랑 같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에 닿았어요. 그분은 격리팀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2아이를 혼자 키우셨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요즘은 혼자 사신다고. 저도 혼자 삽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식당에서 자주 봤거든요. 그게 짧았지만 첫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밥을 먹으면서 누군가와 말을 나눴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해 추석에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예전엔 명절이면 내려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그냥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해엔 달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사흘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방이 어두웠고 어머니가 쓰시던 이불이 그대로 개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불을 꺼내 덮었어요. 세탁을 안 해서 냄새가 났을 텐데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 냄새가 어머니 냄새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감나무가 있었어요. 아직도 거기 그대로였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아무도 없으니 딸 사람도 없고 땅에 떨어진 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감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1시간쯤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도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냥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이렇게 앉아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게 아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오래오래 달리느라 이런 시간이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보는구나. 늦었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향에 사흘을 있는 동안 중학교 동창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녀석은 대학을 안 갔어요.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삶의 길이 어색했고 만나도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30년이 넘었어요. 그 동창이 우연히 마을길에서 저를 봤습니다. 먼저 불러 세우더니 밥을 먹자고 했어요. 읍내 국밥집에서 둘이 앉았습니다. 저는 뭔가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어색해하질 않았어요. 50이 넘은 사람들이 다시 만나면
보통 무엇을 했냐, 얼마나 잘 살았냐를 재는 것 같던데 그 친구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밥 먹어, 국물이 진하다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제가 말했습니다. 나 아직 혼자 살고 있다. 그 친구는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알아. 어떻게 알아? 여기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명절마다 혼자 내려오잖아. 그 말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불쌍하게 보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거구나. 서울에서는 40대 중반 넘어 혼자면 왜인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들 하는데 여기선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랑 사이가 좋고 애들 셋 다 학교 보냈고 논농사가 좀 힘들지만 그냥 산다고. 돈은 많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있어서 좋다고. 너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금방 대답을 못했어요. 출근해야 하고 매일 회의가 있다. 그런 말이 떠올랐는데 그게 대답이 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말을 하냐?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고향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했지?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상한 질문이 아닌데 선뜻 답이 안 나왔습니다. 회사 일 말고, 직함 말고, 해야 하는 것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다리는 것, 그게 뭔지 몰랐어요. 서울에 돌아오고 나서 저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우선 혼자라도 주말에 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등산로는 싫었어요. 동네 야트막한 산 1시간 정도 오르면 되는 곳. 그곳에 혼자 올라가서 앉아있다 내려오는 게 전부였지만 그 1시간이 달랐어요. 올라가는 내내 숨이 찼고 아무 생각도 안 됐습니다. 숨 쉬는 것만 생각났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책을 들고 오는 그 분과도 가끔 이야기를 나눴어요. 따로 밥을 먹자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자리에 앉게 되고 짧게 이야기하고 그게 몇 달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물었습니다. 주말에 뭐 하세요? 산에 올라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요? 동네 뒷산이요. 1시간짜리. 그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산 좋아해요. 높고 유명한 데보다 그냥 동네 산이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같은 것을 아는 사람 같았어요. 그분과 한 번은 같이 산에 갔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는지 그분이 먼저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쩌다 보니 주말에 같이 가게 됐어요. 오르는 내내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랬어요. 숨이 차면 잠깐 서고 괜찮으면 다시 걷고 중간에 간식을 꺼내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생수만 가져갔는데 그분이 귤을 가져오셨어요. 귤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겨울이 오면 귤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이 어쩐지 좋았습니다. 귤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저는 겨울이 오면 뭐가 먼저 생각났을까? 회계 마감, 연간 계획서, 그런 것들이었겠지요. 정상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이 퍼져 있었어요. 저 많은 지붕들 아래 각자의 삶들이 있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근데 이상하게 이 나이에 외로운 게 나쁘진 않아요. 예전엔 바쁘게 사느라 외로운 줄도 몰랐는데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두 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해 겨울에 고향 집을 정리하러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이제 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했거든요.
팔까, 새를 줄까, 아니면 그냥 두고 가끔 내려올지. 짐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장롱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제목도 없었어요. 펼쳐봤더니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일기였어요. 아버지가 일기를 쓰신 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쓰셨는지도 몰랐어요. 첫 장을 봤더니 날짜가 제가 명문고에 합격하던 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아버지 글씨는 투박했어요. 띄어쓰기도 맞지 않고 맞춤법도 틀린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자 한자 읽었어요. 오늘 아들 학교 입학식이었다. 멀리서 봤는데 많이 컸다. 나는 그 모습이 자랑스럽고 무섭다. 저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을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그냥 무사히 웃으면서 살았으면.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냥 무사히 웃으면서 살았으면. 임원이 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1등 하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제가 웃었으면 했습니다. 그 소박한 바람을 저는 50이 다 돼서야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공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래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방이 차가웠지만 일어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조금 쉬면서 갈 줄 알게 됐어요. 많이 늦었죠. 그렇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서울로 돌아오고 나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붙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쓰는 편지, 아버지께 쓰는 편지, 어머니께 쓰는 편지. 아버지께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일기 발견했어요. 그 안에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읽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1등 하기를 바라신다고, 좋은 직함을 갖기를 바라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그냥 제가 웃는 거였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좀 웃으면서 살게요. 어머니께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저 밥 잘 먹고 있어요. 예전처럼 라면만 먹진 않아요. 요즘은 일요일에 가끔 밥을 지어 먹어요. 쌀을 씻고 앉히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밥이 되는 냄새가 나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 냄새가 어머니 냄새랑 비슷하거든요. 그게 좋아서 자주 해요. 편지를 다 쓰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내는 곳이 없는 편지라 그렇게 두었어요. 하지만 쓰고 나니 뭔가 가벼워졌습니다. 말 못했던 것들이 밖으로 나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천천히 마십니다. 예전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들이부었어요. 출근 준비하면서, 서류 보면서, 전화 받으면서 커피 맛을 느낀 게 언제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창가에 앉아서 아직 조용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요. 15분 정도. 그 15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분과는 가끔 만납니다. 밥도 먹고 가끔 산도 가고 특별한 이름을 붙이진 않았어요. 그냥 알고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게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고향 집은 허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나무는 그대로 두고 명절엔 내려가서 마당을 쓸고 하룻밤 자고 올라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하루. 그냥 거기 있다가 오는 하루. 그게 지금은 제일 좋은 여행입니다. 동창 친구에게는 가을마다 전화를 합니다. 감 나왔냐 물으면 녀석이 감 한 상자씩 보내줘요. 택배로 받으면 커피 마시면서 귤 대신 감을 먹는데 그게 고향 냄새납니다. 회사에선 아직 일합니다. 예전처럼 달리진 않아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고향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하느냐고.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창가에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커피를 끓이는 소리가 납니다. 토요일엔 산에 올라가는 날이에요.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고향 마당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기가 서랍에 있습니다. 어머니께 쓴 편지도요. 그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에요. 누가 보면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이 작은 것들이 이제 아침을 맞이할 이유가 됩니다. 저는 지금 52살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혼자입니다. 화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지금이 제 삶에서 가장 제 것 같은 시간입니다. 달리기만 했던 사람이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멈추면 잃는 줄 알았는데 멈추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달리고 달리다가 어느 날 멈춰보니 뭔가 허전한 분들,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이제 전화할 수 없는 분들, 성공했는데 불 꺼진 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 분들, 저는 그 허전함이 실패가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래 달린 사람이 숨을 고르는 것 뿐이에요. 그 숨 고르는 자리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에 쓰셨습니다. 그냥 무사히 웃으면서 살았으면. 저는 이제 조금씩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